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일본인들의 혐한 시위, 이 제일교포들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그동안 꼽혀왔는데요. 일본 가와사키시에서 혐한 시위에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그 조례가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혐한 시위를 억제하는 법이 일본에서 4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큰 효과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 억제에서 또 한 발 나아간 처벌을 처음으로 제도화했다는 점 의미 있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례를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은 제1한국인 3세 여성인 최강희자 씨인데요. 그동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 발언으로 가득한 이 혐한 시위와 마주하는 일, 인간임을 부정당하는 듯한 고통의 연속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일부 반발에 대해서는 최강희자 씨가 이렇게 말을 했죠. 혐오 스피치는 생각의 차이 혹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일방적인 가해와 압도적인 피해가 있을 뿐이다. 네, 혐한 시위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념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분출되는 그런 목소리가 폭력으로만 치달을 때가 많아서 이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이 존재 자체에 깊은 상처를 내는 표현의 자유는 표현에도 자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 혐한 시위 문제를 통해서 되새겨 보게 됩니다. 자, 7월 1일 수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재난방송 관련 소식부터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의 감염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사업주들께서는 유증상 직원을 좀 쉬게 하고 재택 및 유연근무를 지금 장려하고 있고요. 또 사업장 소독과 환기, 방역 전담자 운영 등의 방역 수칙이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좀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온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남기숙님, 방산월님, 아카세이즈님, 김용원님, 오영찬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PL2020님, 이종범님, 김복경님, 써니스카이님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은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0년 지금 절반 지나고 오늘 7월 그러네요. 1일 하반기 첫날입니다. 네, 인사말 좀 드리고 싶은데 한국은 모든 게 밥으로 통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안부할 때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제가 재수 없다 이럴 때는 밥맛 떨어져, 밥맛 없어 이런 얘기하고 예. 또 심각한 상황일 때 너는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런 소리 하는데 무언가 좀 잘 해내야 될 때 밥값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고의 힘이 밥심인데 7월부터는 밥값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도 다 노력해야 되겠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밥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밥 한 번 먹자라고 하죠. 물론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세대별로 밥 한 번 먹자를 그냥 의례적인 인사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어떤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먹지도 않을 건데 왜 저런 말을 하냐. 왜냐하면 이제 바로 핸드폰 열어서 휴대전화 열어서 날짜를 그렇죠. 잡는 또 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밥 한 번 먹자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도록이면 약속을 지키시는 게 그렇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수칙은 잘 지키면서 할 때 더 좋은 어떤 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조용하게 퍼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 내용도 저희가 계속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관련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팀과 지금 지휘부가 정면 충돌했다 하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안 좋은 모양이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이건 이제 사건을 아셔야지 좀 내용이 쉬우니까요. 제가 이제 키워드 13마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언유착 의혹이란 도대체 뭘까? 쉽게 말하면 검찰, 네. 언론, 기자 뭔가 유착을 해서 누군가를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이건 이제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의혹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채널 A의 이모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를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서 좀 협박을 했다라는 네. 의혹이 제기된 것이 검언유착이고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이 채널A의 이모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총칭으로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하고요. 또 관련된 사실이 다른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일단 고발이 됐으면 수사에 들어가야겠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대검찰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검찰에 고발이 되면 실제로 수사를 하는 수사팀이 정해지겠죠. 그렇죠. 그 팀이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 수사팀입니다. 네. 실제로 수사를 이제 진행하거나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또 다른 키워드로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이 있을 때 상위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검찰청은 일종의 상위 기관이기도 하고, 대검찰청에서 하는 어떤 결정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네.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이런 가운데서 세 번째 키워드가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수사자문단입니다. 자, 서울지검 형사 일부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고발이 된 이모 전 기자가 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 이런 진정서를 제출한 겁니다. 네. 수사자문단이라는 것은 내부와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곳인데, 이 전 기자는 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부당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네. 어떤 자문기구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검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여질까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까지 진행되던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수사자문단 결정된 사안까지만 논란이 말씀드렸었죠. 됐었죠. 예. 그런데 이것이 검찰 내부의 충돌이다, 항명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거는, 보통 검찰이 내부에 불만이 있어도 뭐 관계자 이렇게 언론에 보통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뭐 한 검사에 따르면. 그런데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이 아예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요구가 두 개예요. 첫 번째, 대검찰청의 전문 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중단을 건의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밝힌 네.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지금 소집하려고 하는 수사자문단의 절차 중단을 사실상 요구한 것은 서로 다른 입장, 이의 제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건 물론 해석의 문제입니다만, 독립성을 부여해달라 이 말 자체가 지금 뭔가 상황이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이 적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대검에서는 또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대검에서는 오히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혐의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라. 그리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본을 저버린 주장이다라고 서로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갈등의 이면에는 이른바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위 검사, 이른바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인물이 또 관심을 네. 갖고 있는데요.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는 물론 아직 어떤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것이지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닌데, 네. 이 한동훈 검사장이 워낙 고위직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지금 수사를 잘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문자문단 소집을 결정해 준 것이 한동훈 검사장, 이른바 본인의 측근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수사자문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윤 총장도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윤 총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사팀의 정당한 이의 제기로 이것을 볼 것이냐, 항명으로 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나오고 있고, 윤 총장이 특임 검사라든지 또 다른 카드를 꺼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예측들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두 분은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지, 현재를 또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저는 지금 수사팀의 이런 행위가 사실은 학명은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지검 검사장이 이성윤 검사장이거든요. 네. 사실 취임 때부터 윤석열 총장과는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과 오랫동안 손발을 맞추면서 이명박 대통령, 양승태 네. 전 대법원장 적폐청산, 지금 현 정부가 했던 적폐청산 수사에 선봉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이라고 했던 만큼 그렇게 힘을 실었던 윤 총장이 지금은 여권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한동훈 검사장도 지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네. 법조계에서는 이거를 명백한 좌천성 인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총장 힘빼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데, 지금 수사팀의 이런 행위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대검은 생각하느냐면은, 이 수사팀이 기소라는 결론을 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불공정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수사팀에서 대검에다가 이 전문 수사단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또 이의 제기는 할 수 있는데 네. 공문을 보낸 다음에 바로 언론에다가 공개한다. 수사팀에서 이런 행위, 그리고 피의 사실과 수사 과정이 언론에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는 이런 행태는 조금 불공정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전문수사자문단, 이 두 기구가 왜 만들어졌냐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검찰의 수사를 못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이 두 기구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이 두 기구가 다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가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검언유착 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사건의 양 당사자들이 각각 못 믿겠다고 하면서 서로 소집을 요구한 거라서 이 두 가지가 다 작동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수사팀에서 만약에 구속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자문단에 합류해가지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항명이든 이의 제기이든 사실상 불만을 표출한 거잖아요. 네. 독립성이 있는 것을 부여해달라, 이 말은 지금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불만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검사 동일체라기도 하고 또 검찰총장의 막강한 리더십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은 윤 총장의 리더십에 있어서 상당 부분 좀 어려운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아까 지금 이제 자문단 말씀하셨는데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 모 기자가 소집을 요구한 것은 자문단이죠. 수사 자문단인데 이런 네. 경우에는 보통 이제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가 소집을 요구한 것은 자문단이 아니라 수사 심의예요. 그러니까 이철 전 대표가 일단 피해자라고 보통 본인을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 심의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나 종교계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전문단과 수사심의의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도 결국은 윤 총장이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요. 앞으로 여러 가지 윤 총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검찰이 정치화된다, 정치검찰이야,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검찰에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외부로부터의 양쪽 모두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여권에서도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야권에서는 거꾸로 본인들의 편이 아니라고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수사 자문단의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모두 종합해 봐야 된다. 좀 이렇게 결론을 유보하겠습니다. 네.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검찰 내부에서 이 수사팀과 대검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는 거는 검찰 전체의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죠. 네. 그래서 교통정리가 돼야 될 텐데, 문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난 1월에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문단이라든지 이 수사심의회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구가 좀 독립성을 갖고 이런 문제에 개입하는 게 굳이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임 검사
검사 수준으로 이제 좀 조사하게 해달라고 수사팀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특임 검사 수준으로 한다는 거는 수사 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결과 보고만 하겠다. 즉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라는 공개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수사팀이 하는 이런 어떤 언론에 대한 어떤 노출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특임 검사만큼의 어떤 그런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글쎄요. 저는 근데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해달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강조해왔던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하고 같은 말 아닌가요? 그렇다면 검찰 내부에서부터 그게 돼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언론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의 어떤 측근이 관여된 사안인 만큼 윤 총장이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자문단 구성을 놓고도 윤석열 총장의 뭐 입김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지금 언론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측근이고 또 고위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윤 총장이 지금이야말로 어떤 공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전 검사장이 윤석열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특임 검사 아까 얘기하지만은 특임 검사라는 검사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하는 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왜 2010년에 스폰서 검사 사건이 있었을 때 예. 이 특임 검사를 만들자 이렇게 도입이 돼가지고 그 해에 그랜저 검사 사건이 있을 때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말 검사의 어떤 확실한 어떤 뭐 권력 남용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걸 수사하는 것인데 지금의 의혹의 핵심은 뭐냐면 한동훈 검사장이 과연 이 검언 유착 의혹에서 이번에 대검에서 이제 그 법조계 인사 얘기 들어보니까 대검에서 수사를 회의를 했을 때 이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서 지금 수사팀이 이 범죄의 성립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대검 회의에서도 납득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 입장에서는 일단 범죄 혐의에 대해서 설득을 해봐라. 그리고 정확한 증거를 좀 제시해봐라 얘기하고 있는데 수사팀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문 수사단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도 윤석열 총장 대검도 위원을 만들 수 있지만 수사팀에서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수사팀이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관계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문단을 소집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네 안 되나를 하는 걸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중앙지검의 좀 의견은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 수사팀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기도 전부터 수사 자문단을 소집해서 하는 것은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독립성을 침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서 논란이 커진 바도 있겠습니다만 고위 검사이기 때문에 워낙 사안이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에 또 관심이 모이는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 특임검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른바 2010년의 그랜저 검사 사건이라던가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네모 의혹 사건 이런 경우에도 뭐 특정인의 뭐 측근이다 이렇다기보다는 현직 검사 그리고 고위 검사가 연루됐기 때문이거든요. 좀 그런 점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요.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수사팀이 대검에다 얘기를 한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는 피의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범죄 성립의 혐의와 소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전문수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똑같은 사안을 놓고 대검은 다르게 보는 겁니다. 네, 과연 이건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양쪽의 주장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지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배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송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한 6개월 전에 방송했을 때요. 서울시에서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발표했다라는 거를 주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 근로자는 53만 원을 받더라. 네. 이렇게 해서 문제성을 느끼면서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30일 날 서울시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이제 배포하겠다고 네.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게 들어가느냐면은 자가 진단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업 현장에서 이걸 좀 보고 활용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모집과 채용, 교육 배치, 승진 평가, 정년 퇴직, 육아 휴직, 예. 노동조합, 임금 이 모든 부분에서 성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자가 진단표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채용과 관련한다 그러면 성별로 채용 인원을 미리 정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성별에 따라서 비정규직, 정규직 나눈다든지 이런 식의 게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죠. 기업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표라는 말씀이신 그런데 거죠?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은 서울시에 관계된 어떤 그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난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 시행하고 나서 올해부터는 정규직, 무기계약직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서울시와 관계없는 그냥 민간 부분에까지는 아직은 미치지 않을 수가 그럼 있고. 공공 부분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약간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떤 이행 강제의 효과는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사실은 기업과 기관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어떤 부처의 보도자료라든가 공고를 보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약간 좀 죄송한 표현이나만 무지의 소산이다. 어떤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무지라는 것은 본인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차별하는 것을 모르고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막는 차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 이런 항목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런 항목은 어떤가요?라고 아주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출자 출연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 기관으로도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것을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에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성평등 임금 공시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또 정책 연구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모델로 해서 좀 많이 확산된다면 전국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민간의 경우에도 강제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활동은 공공에서 첫 발을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공공부터 일단 확대를 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대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 정부에서 이번 올해 2월부터 어떤 것을 열었냐면은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 이거를 보면은 같은 대졸 이상 학력인데도 남성이 여성보다 한 2천만 원 더 받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여성 노동자는 임금이 하락하는 시점도 빨리 찾아온다. 그래서 어떤 성별, 고용 형태별, 어떤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어떤 차별, 격차 이런 거를 의무 공개하는 거 있죠. 아. 이런 의무 공개를 하다 보면은 점점 이런 게 또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난 15일 날 스위스에서 여성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뭘로 했느냐? 성별 임금 격차를 가지고 했습니다. 네. 시위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재미있는 것이 오후 3시 24분부터 1분간 크게 고함을 지르는 무슨 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랬을까요? 3시 24분은 또 무슨 1분간 의미? 크게 고함을 네. 지르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데 시급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예. 여성들은 하루 중 오후 3시 24분부터는 무급으로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더라. 아. 그렇게 돼가지고 네. 1분 동안 항의하는 어떤 고함을 지르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왜 최근에 그 대전 그 전국 언론 노동조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전 MBC가 채용에 있어서 성차별을 했다. 네. 이거를 해소하라는 국가인권위에 권고 수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2년간에 채용된 계약직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모두 여자였다. 그리고 사실상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에게 임금이나 연차 휴가라든가 근로조건에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시정해라라고 지금 전원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임금 격차라든가 성별 불평등한 어떤 채용, 모집 이런 모든 과정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그리고 전혜연 평론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